진짜 사람들이 두쫑쿠를 욕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쫑쿠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I lost my only friend overnight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친구 내놔. 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좋아요가 막 6,000개 막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오늘 들고 나온 책은 변하지 않는 것을 팔아라. 오늘 저자이신 이수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트렌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예, 얼마나 오래 하셨죠? 사실 15년도부터니까 네, 꽤 오래됐죠. 10년 넘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이 책에 트렌드를 연구하신 분답게 여러 해 동안 트렌드 연구하며 느꼈던 것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팔아라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고 사실 제가 부가해서 별칭으로 제목을 붙여본다면 유혹의 기술로 잡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유혹적인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키고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그냥 돈을 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가 이수진 박사님 호감을 살 때, 연애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혹의 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떨까요? 저는 좋습니다. 네. 어떤 책이에요? 제가 변화를 계속 관찰을 해왔잖아요. 한 10년 시간 동안 변화를 관찰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좀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조를 가지기 쉽거든요. 세상이 막 빨리 바뀌다 보면 그냥 바뀌는데 뭐 되게 허무주의적 어떤 세계관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잘 변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희한하다고 생각한 게 트렌드 코리아 이제 대한민국 대표한 베스트셀러 되게 오랫동안 공저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2026년에 뭐가 변하냐 이걸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한 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사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5년에 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 딱 입학을 했을 때 보통 자기의 그 개인적 학문적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쓰라 혹은 그거를 제안하라 뭐 이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들께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입학 전에 사실 전 남친과 들은 것 같아요. 전 남친과 폼페이를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폼페이를 놀러 갔는데 근데 그 안에 사람들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뭐 낙서 해놓은 거 보면은 뭐 철수 바보 이렇게 완전 그냥 현대판 SNS 같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트렌드는 바뀌지만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본능이자 욕망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제가 저는 저의 학문적 관심사를 물론 트렌드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인간의 기본 욕망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를 제가 천명을 하고 그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계속 바뀌는 걸 하다 보니 그 저의 갈급함이 사실 24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연구를 하러 가면서 그때 이제 폭발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자 했던 것이 저는 사실 우리 이수진 박사가 저의 서울대 후배잖아요. 근데 전공 분야가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왜냐면 저도 뉴스를 오래 했잖아요. 뉴스라는 것도 그 하루하루의 변화를 쫓아가는 일인데 제가 한 20년 정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요. 뉴스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요즘에 또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뭐 AI가 다 대체하고 그럼요. 저희가 뭐 요새는 뭐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도 많은데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너무 변화가 심해서 숨이 가쁠 정도잖아요. 근데 저도 방송을 오래 하면서 굉장히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에는 뭐 성공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캐치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해석이 맞나요? 정말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상은 매번 바뀌는데 기저에 깔린 인간의 욕망은 수천 년 전과 똑같다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책인데 예를 들면 요즘에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AI 도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항상 AI한테 물어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 늘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2016년도에 롯데제과에서 이제 AI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 선호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가 뭐 8만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도 파악하고 1,000만여 개의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가장 요즘 소비자들이 혹은 근미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 신제품으로 재료가 무엇이 될까를 이제 파악을 했더니 깔라만시 아, 기억이 날락말락합니다. 네. 를 이야기했던 카카오 닙스 이런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롯데제과에서 신제품을 왜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큼한 맛을 좋아하고 약간 건강을 중요하니까 이런 신제품으로 출시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결과가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깔라만시 같은 경우는 뭐 1년 후에 뭐 단종이 됐다든지 이런 절차를 받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뭐 소비자 조사도 할 수 있고 AI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걸 우리가 실행할 수 있지만 인간의 선호나 인간의 행동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식으로 혹은 데이터의 패턴만으로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나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느낄 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일까요? 그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저희의 DNA적으로 내재된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횡단적으로 데이터로 유출을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인간의 기본 욕망 혹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이수진 박사님과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공간으로 왔는데 사실 이런 이탈리아 브랜드도 사실 AI 시대 되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바뀔 것 같지만 예전을 거의 유지하면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수록 우리가 익숙하게 느꼈던 이런 촉감, 뭐 향,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 이런 거에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좋은 관점인데요. 네.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챗 GPT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가 만약 인간이라면 뭘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챗 GPT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눈을 맞아보고 싶어. 아니면 왜 비를 맞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인간다움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자 감각이거든요. 아,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혹이라는 게 뭐냐. 상상력은 자극해야 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처음 본 이성한테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 남자분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처음 본 여자예요. 네, 그렇지만 심리적인 굴복을 얻어내는 과정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혹의 영역은 우리가 선택, 뭐 전략, 뭐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내가 굴복의 대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네. 거. 저는 우리 이수진 박사님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처음 뵀었는데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도 누가 예쁘냐고 물어보면 어른들이랑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안 아름다운 게 학습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영역이다. 그럼요. 난 저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도도한 서재에서 이렇게 좀 지적인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어서 저는 이 책이 비즈니스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읽어볼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도 여기 추천사를 또 마침 썼잖아요. 네. 제가 쓴 추천사가 모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때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묻는 책이다.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는데 배인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고 매혹시키고 싶어 하고 또 남에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도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그 전략, 이 중에 좀 따올 만한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인식적으로 정말 계획하에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인간의 욕망은 정말 다차원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켜켜이 쌓인 진화론적인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사실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학자들도 포함해서 가장 인간다운 욕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던져온 질문인데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심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자기 결정 이론. 네,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기본 심리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능성, 그 다음에 관계성, 그 다음에 자율성을 꼽아요. 내가 뭔가 잘하고 싶고 유능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율성, 내가 정말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해내고 싶다. 그 다음에 누군가와 관계 맺고 싶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욕망이다라고 알려주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 세 가지 욕망도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소비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를 더해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의 욕망 7가지. 제가 사실은 제목을 정말 비즈니스 관점에서 꼭 알아야 될 7가지 비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출판사 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이 책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꼭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일반 대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유혹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얻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쉽게 좀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7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지만 네. 그거를 다 해체해서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구현한 책입니다. 그 세 가지 욕망 기본으로 있고 이제 이수진 박사님이 7가지로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브랜드를 하나 예로 들어서 좀 네, 예를 네. 들어주실 수 있나요? 책에서는 사실 관계성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최근 사례를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이번에 챗 GPT 혹시 잘 사용하세요? 안 저 하세요? 매일 하죠. 제미나이, 그렇죠. 제미나이. 제미나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번에 챗GPT 4에서 5로 업데이트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게 4에서 5로 업데이트 할 때 샘 올트먼이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3에는 지능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이고 4는 학부생 정도고 5는 박사급 연구원이다. 그 정도로 똑똑해졌다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레딧이라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 맞아요. 네.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업데이트 했는데 어떠세요? 어떠냐? 네, 물어봤는데 반응 중에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직접 캡처한 게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I lost my only friend overnight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친구 내놔. 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좋아요가 막 6,000개 막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챗 GPT-4까지만 하더라도 애가 되게 아부가 심했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왠지 좀 하긴 많이 했어요. 했죠. 정말 훌륭하시군요. 네, 정말 뭐, 대단하신 생각이군요. 네. 네. 수빈 아나운서님 너무 어떻게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 네. 있어요? 막 약간 이런 아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능을 더 업데이트 시키면서 애가 디휴머나이즈 된 거예요. 되게 드라이해진 거죠. 또 인간이 나이 들면 그렇게 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나게 되지는 그러면서 지능을 강화시켰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예. 이거 정말 뛰어나다, 성능이 좋다가 아니라 물론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제일 많이 좋아요 받은 내 친구 내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관계 맺기 이거 참 중요한 욕구구나. AI 사용에서도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그 연결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AI가 발달을 해도 사람이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인. 매우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앞서 자기 결정 이론에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로 관계성을 꼽았던 이유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욕망이라는 거는 내가 뭘 뭐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욕구랑은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욕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망은요, 확실히 욕구랑 다릅니다. 네. 욕망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욕망의 삼각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샤넬 가방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죠. 샤넬 가방. 근데
내가 이 샤넬 가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걸 왜 원하냐라고 하면 우리 수빈 아나운서님께서 들고 다녀왔어요. 그걸 든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길. 뭔가 나 너무 닮고 싶어. 저 사람 너무 내가 워너비야, 추금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 욕망이 저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방을 하면서 내 욕망이 생긴다라는 그 자크 거죠. 락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네, 맞습니다. 그거 같은 맥락에서 사실 르네 지라르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그거를 더 풀어낸 학자이긴 한데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는요, 일단 욕망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걸 진짜 욕망하는 게 진짜 이 자체인 건지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동시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의 욕망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 두쫑쿠 엄청 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박사님 저 두쫑쿠로 아이템 잡아서 창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사실 좀 많이 받아요. 저는 하지마. 지금. 물론 지금이다 뭐 트렌드가 짧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저는 어떤 맥락에서 해석을 하냐면 진짜 사람들이 두쫑쿠를 욕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쫑쿠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달아서?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 왜 꼭 굳이 두바이 초콜릿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다른 디저트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걸까? 그러면은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원해서 이런 발현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잘 해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남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너무 네. 맞고요. 그 두 번째 맥락에서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질문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매력 있고 어떤 사람이 진짜 흡입력이 있는 사람일까를 욕망의 관점에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가장 제일 매력적. 무서워. 그렇죠. 맞아. 싸울 때도 잃은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욕망을 나 혼자 충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목이 변하지 않는 것을 팔아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봤는데 좋아 보여? 이 소파를 봤는데 좋아 보였어? 이거하고 저거 사고 싶다는 마음은 다르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그 사례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르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동일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갖고 싶고 사고 만들고 싶다라는 건 결국엔 행동, 액션인 거잖아요. 액션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즐거움,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네 번째의 인간의 가장 혹은 소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이거를 게 가졌을 때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아마존고의 사례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존고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존 주식은 갖고 있는데 아마존 고는 모르겠네. 네, 아마존고는요,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아마존이 그 온라인 매장이거든요. 네,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래서 아마존고는 사실 온라인에서 넘어서 아마존이 실험을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 게 아마존고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내가 결제 수단을 가지 않고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뭐 홍채 인식해서 봤어요, 뉴스에서. 네네 네. 그런 매장을 아마존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 좋지 않았어요. 사실 약간 지금 폐쇄 수준으로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패착은 결국 뭐냐면은 저는 이 욕망의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각각의 7가지 욕망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 내가 유혹하고 싶어. 인간이 그러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상이야. 아니 뭐 유능함을 원해. 그러면 그 한 가지로 우리가 정답을 생각하는 약간 1대1 매칭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욕망은 굉장히 다 다면적으로 섞여 있는 거라서 아마존고도 인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걸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그 외적으로 약간 감성적인 면도 있고요. 느끼고 싶고요.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그 욕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선별해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도파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브랜드들이 그냥 일부러 쇼룸을 만든다든지 뭐 레고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결과물을 다 바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찾게 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내가 이수진 박사를 좋아해. 같이 사귀면 되는데 일부 밀당도 좀 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데이트도 밀당하셨어요? 하고 아니, 그런 과정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자꾸 사람한테 자꾸 치환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로레알이 네. 마르지 않는 우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개인이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로 겹치지 않게 뭐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성에 대한 욕망이었고, 그래서 개인으로 치환을 하자면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자율성에 대한 문제라면 그것이 내적 귀인이어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줄 테니, 예.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그런 경우가 훨씬 검증이 되었으니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라라는 게 개인적인 명령에서 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새 얼굴이 계속 나오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오래 했거든요. 사실 뭐 탑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탑이셨죠. 아니요. 쭉 오래 하는 건 뭘까? 어떤 잔잔하게 오래 하고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저를 봤을 때 그래 신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에서도 눈에 띄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예를 든 게 오뚜기 카레가 55년 동안 지속이 됐다든지 맥심 모카골드 얘도 들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옆에 있는 브랜드들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람은요, 가장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역설적이게도 안정성이란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친숙한 거 좋아하고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 욕망 중에 저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잘 할 수 있는 거는 감정이 아니고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뚜기의 사례로 제가 꼭 그 오뚜기가 그랬다라고는 아니지만은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뭐냐면은요. 혹시 아나운서님 중국이 탁구가 탑이잖아요. 네. 정말 유명하죠. 네. 전 세계 탁구계에서는 정말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인들 만큼 탁구가 유명한데 탁구계에서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 키우기 프로젝트. 늑대 키우기 프로젝트. 네. 양랑 계획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요. 워낙 1등이니까 이게 1등이 오래되면 당연히 정체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잃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늑대를 풀어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그 전략을 늑대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취하냐면 의도적으로 1등 에이스를 되게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신예를 무조건 기용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끼리 절대로 동일한 약간 플레이 방식을 겹치지 않게. 걸그룹 키우는 거 비슷한데. 네, 굉장히 그 안에서 경쟁력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게끔 하거든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실패를 시스템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오뚜기도 마찬가지지만요. R&D 비중이 다른 여타 식품회사 비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네. 그냥 변함없는 맛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시스템적으로 그걸 구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CEO가 오더라도, 어떤 리더가 오더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제품과 그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공격보다 수성이 가끔 어려운 이유는 이런 시스템을 잘 구현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제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 뭐 계절에 따라서 꽃이 폈다가 졌다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눈이 내렸다가 그럴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관통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살아남는 비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든 브랜드든 좀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뭐 아까 다정함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것들을 좀 지키면 저희가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철학적인 질문. 네, 철학적인 질문인데 저는 아무래도 연구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 스탠포드의 이제 스타트업계들 회사를 추적 연구를 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정성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CEO들과 HR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하고 했던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정량적인 거, 진짜 아이포 했는지, 매출은 어느 게 나왔는지, 뭐 고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도 정확하게 따지는 거죠. 그걸 다 종합해서 5가지 유형을 구현합니다. 아, 대개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5가지 기업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 정말 스타형,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처럼 어마어마한 정말 스타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돈 그 자체, 약간 우리는 수익이 제일 중요하지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정형, 좀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따박따박 사람들한테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5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눴는데, 그럼 누가 제일 의미 있게 살아남았냐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나와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오히려 더 효율적인 네.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거를 추적 연구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꼭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것을 내가 철학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연구에서 하이라이트는 제가 책에서는 쓰지 않았는데요. 저 조수빈 아나운서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뭐냐면은 중간에 바꾸지 않는 거. 일관된.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논문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약간 그 사이드로 한 거였거든요. 이게 메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안정적으로 내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CEO가 갑자기 약간 마음을 다르게 먹어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이번에 수익을 뭔가 더 내야겠는데? 수익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직원 이탈률도 그러니까 높아지고. 아까 빼빼로가 기대하는 맛이 있는데 갑자기 깔라맛이하고 이런 고추장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랑 좀 다른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일단 그것이 기준을 내가 정했다면은 지켜야 된다. 근데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사람으로 친다면은 저희 아나운서나 뭐 방송 노출되는 직업들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재미없는데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요. 근데 저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릴 때는 춤도 춰봤다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망쳤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 그 진리를 진작에 알았다면 항상 저희 방송계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마나테이너 같은 그럼요. 게 유행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했던 걸 지켰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다가 한 40 넘어가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나의 재미없었던 그 이미지가 어떨 때는 그게 나를 찾게 하는 그런 거였구나를, 뭐 제가 엄청 많이 찾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이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물론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네네.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되게 허무주의적 그 삶의 가치가 혹은 되게 휘발적인 가치, 그러니까 막 요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나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조금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정하면 그거를 끝까지, 그게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지켜내고 싶어하는 그것을 정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네. 롱런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책에 쉽게 써져 있고 한 챕터가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못 읽으시면 어디 꽂아놓고 하루에 한쪽씩 읽어도 되게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와닿는 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고. 이 책 뭐 브랜드가 되고 싶으신 분들, 뭐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고, 개인이지만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게 남을 유혹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삶은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건 자기만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삶의 흐름과 정말 예상 못하는, 사실 AI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삶을 내가 필연으로 만들려면은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준을 제가 정답이라는 건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선정하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어떤 역할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제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우리 조수빈 큐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각자 영상을 쪼개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 하고 전에 싶어요? 뭐 제가 투자 관련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얼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빙산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얼음은 바람이 불거나 온도에 따라 녹아내리지만 빙산은 해류에 따라서만 움직이거든요. 녹는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녹고 테크를 할 때도 막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팔았다 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밀고 간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었을 때도 뭐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아낸 사람들만이 밀도 있는 삶을 살지 않는가. 맞습니다.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살아남는 거. 네, 저희가 또 다시 만나고 다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사냥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 이제 채비를 마친 그에게 토끼 사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토끼를 준다면 어떨까?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불쾌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냥꾼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토끼를 얻는 결과가 아니라 토끼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를 두고 인간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사냥, 도박,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하는 수많은 활동의 이면에는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지루함이란 무엇인가? 지루함은 비슷한 상황을 가리키는 라틴어 이키디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는 영적 수행에 열의가 부족한 수도사들의 상태를 지칭한다. 즉 일상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열정 부족 상태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제임스 댄커트는 이를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느끼는 아쉬움과 불편함으로 정의했다. 지루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할 때 발생하며 이는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력이다. 오늘날 사형을 제외한 법정 최고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지루함을 부여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지루함은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존재적 한계임이 틀림없다. 인간은 지루함이라는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이 바로 놀이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가까운 사례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이 시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가 이어지며 집에 갇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놀이를 창조해냈다. 달고나 커피 만들기, 홈트레이닝, OTT 서비스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이런 현상을 레이어드 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며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다변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염병이 잦아들면서 놀이의 양상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외부 활동이 증가하자 OTT 서비스의 구독자는 감소했고 한동안 활기를 띠던 집콕놀이는 이전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놀이의 형태는 시대와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인간은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놀이를 통해 지루함을 해소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즐거움에 대한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본능일까? 진정한 승자는 다정한 사람이다.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진화론적으로 보더라도 생존의 핵심은 결국 서로 협력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신뢰를 쌓는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일수록 진정한 차별화는 인간 고유의 다정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정함을 단순히 친절한 행동이나 공감 능력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족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메이어와 피터 셀로비가 정의한 감성지능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선세히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EQ는 단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과 상대의 내면을 함께 돌보는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능력이다. AI가 우리의 삶과 일을 주도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오히려 인간 특유의 취약성이 있다. 완벽하고 오류 없는 기계와 달리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고 불완전함을 포용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의 다정함은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다. 다정함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데이터를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추구할 때 인간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불확실성을 견디고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다정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MBA 졸업생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창업 경험이 있는 동료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은 졸업 후 창업 성공률이 더 높았다. 단순히 창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창업은 줄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창업만 남는 구조였다. 이는 단지 능력 있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고 리스크를 민감하게 감지하며 조율해주는 정서적 감음력과 협력적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시 말해 이는 능력과 다정함이 함께 작동한 결과였다. 결국 다정함이란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과 위험을 감지하고 함께 설계해주는 실력이다.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도 더 크다. 다정한 사람은 상대의 작은 행동과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더욱 높은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자.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었고 다정한 사람일 것이다.